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17년 4분기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은 444만 5,156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고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소득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0.6% 감소한 284만 4,902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가계빚이 1,450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증가 속도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둔화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줄며 가계빚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라는 분석인 가운데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은 오히려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28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 달러 규모의 출자 전환 참여 요청은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GM이 한국GM에 빌려준 27억 달러 상당의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산업은행이 보유 지분 17%만큼 증자에 참여하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문제로 외교적인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 산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주로 경제, 산업적 고려에 따라 한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한국이 중국에서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 한국이 포함됐다고 발표한 것 같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 장세는 여전합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해서 장 막판에 하락 흐름으로 전환을 하면서 안 좋게 마감을 한 것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위원들은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고 했지만 시장은 의사록 공개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결국 변동성이 커졌고요. 파월의 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1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일주일 정도가 더 변동성 장세가 짧게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보기기, 인터넷 업종 정도만이 상승하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 모두 다 무너지면서 상승 종목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단은 글로벌 이슈에 따른 대응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변동성 장세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의사록 발표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물가는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지속된 약달러 기조가 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경기는 기존 연준의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평가가 또한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크게 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필리스 커브가 여전히 유용하다고 평가한 부분, 실제로 지표상으로는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압력이 높지 않았다는 과거보다 필리스 커브 기울기 자체가 완만해지더니 2010년부터는 반대 방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즉 무용론에 가까웠던 필리스 커브를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유용하다고 평가했던 부분이 조금 특이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낮은 생산성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생산성 재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임금 상승 여전히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보면 특이한 부분에서 낮은 생산성을 연준이 언급했다는 부분 매우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방향성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한 달여 동안은 방향성은 부재, 변동성은 확대가 조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적 기대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각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투자 역시 아직 정책 기대가 남아있고 작은 집행도 안 된 상황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방가의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연준 파월 의장의 연준 보고 또한 이탈리아의 총선, ECB 통화정책회의 등 다소 좀 불확실성들이 대기했다는 측면이 저희가 연결 부분으로 하나 꽂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분수령은 3월 FOMC, 우리 시각으로 3월 20일 새벽 4시 종료 예정인데요. 3월 FOMC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한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공세가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증시 발목 잡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트럼프 고무역주의는 11월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는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단기적 이슈가 아닌 지속적인 이슈라는 판단인데요.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도 높은 상관성을 보였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 따름인데요. 아무래도 중요 포인트는 역시 환시, 즉 외환시장일 것 같습니다. 인플레 압력과 금리 인상 기대가 함께 통상 압박으로 인한 환율 전쟁 가능성 등과 함께 혼재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 조금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환율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씩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추이 어떤지 그리고 전망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달러 반등은 조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조사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통화정책 수렴 등이 약달러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인플레이션 갭이 플러스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측면도 강하고요. 국내 달러 환율의 경우 첫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의 부담이 일단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한은 금리 동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아무래도 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좀 높일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미 FTA 재협상이 길어질수록 정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도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주목할 만한 매크로 변수나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두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월 의장의 의회 보고인데요. 그동안 친시장적인 성향을 보였던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이번 의회 연설에서도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3월 FOMC와 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그리고 최근의 금리 반등과 같은 등을 감안하며 때 대파적인 발언도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따라서 한 방향으로의 베팅보다는 양 방향성을 열어두는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2월 통화정책 회의인데요. 양 방향 성향이 예상되는 앞서 언급드렸던 연준 의회 보고와는 달리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상 영향을 살피면서 국내 경기 판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주열 총재 임기 만료와 함께 미국 금리 인상 추이도 어느 정도 좀 지켜보자라는 공산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시황 잠시 점검한 뒤에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지수 현재 0.67%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고요. 2410선까지 밀려왔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22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이고요. 2410포인트도 잠시 무너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지수. 수급 주체가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는입니다. 개인만이 2113억 원 사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모두 하락합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2%대 하락을 다시 기록하면서 16만 원대에서 다로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업종들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 종목 모두 0.7%씩 나란히 빠져내려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도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유일하게 4%대 급등이 나오고요. LG화학도 강보합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모두 또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그간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낙폭이 크진 않지만 0%대 그리고 1%대 각각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많이 빠집니다. 어제 올라온 거 그대로 빠지는 모습인데요. 865포인트대 거래가 됩니다.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오후장 들어서 더 급락세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 865포인트 선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힘이 많이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양시장 모두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 이어갑니다. 1233억 원 매수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CJENM까지 전 종목 하락하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낙폭이 3%에 달합니다. 메디톡스 그리고 CJENM 역시 2% 중후반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도 빨간불이 보이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로엔이 10만원 초반대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제약이나 티슈진 모두 2%대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죠. 슈젤부터 네이처셀 중에 네이처셀만이 강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0.66% 현재 낙폭이 기록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급등세입니다. 1084원 70전까지 올라가면서 8원 50전 상승한 1085원 부근까지 단숨에 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시장 살펴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명절 전에 저희가 특집으로 또 한번 연휴 이유를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 뭐 FOMC 의사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보죠. 뭐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금리 인상 횟수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 의원들은 이렇게 위원들은 얘기했다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괜찮아요라고 들었는데 미국 증시는 갑자기 고꾸라졌단 말이죠.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봐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듣고 싶고요. 네. 3월 금리 인상 여부도 이제 여기서 뭐 판가름이 납니까? 예. 일단 어제 1월 31일 날 있었던 FOMC였죠. 그렇죠. 거기에서 위원들 사이에 어떤 식의 토론이 있었던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네. FOMC 미니츠라고 하죠. 초록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봐서는 김두원 연구원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니 앞서도 이렇게 정리했다시피 경제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이나마 올라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다가 조금 보였거든요.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무슨 이번 의사록에서 무슨 힌트를 얻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우리 증시가 빠지잖아요. 어제 우리 박 작가께서 보내주신 질문지에는 사실상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변곡점으로 FOMC 의사록 공개가 꼽혀왔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도 안정을 찾고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예. 이제 어제까지의 시장 흐름이 또 이렇게 질문지 작성하시는 가운데에 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면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을 FOMC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록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제 뉴욕 증시도 FOMC 나오고 나서 처음에 한 30분은 주가가 올랐다가 그다음 훅 밀리고요. 그쵸. 오늘 우리 지금 맥을 못 추죠. 자, 이 부분을 FOMC 의사록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를 차원을 떠나서 이렇게 한번 쫓아와 보시겠습니까? 먼저 S&P 500 지수 일간 차트를 띄워주시죠. 네. 저는 가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차트가 말을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 말씀은 차트가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차트가 안 통할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입니다. 그때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차트 이런 거. 차트가 안 통하는 장이에요. 했던 거는. 그때는 어떨 때인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멜트업 장세, 내지는 무슨 뭐 억지스러운 손절을 이끌어내는 장세, 뭐 무슨 재료가 나와도 그냥 날아가는 장세. 이럴 때는
이제 차트가 안 통하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전통적인 차트 기법에 의존해서 포지션을 잡는 세력들이 전부 다 물려나갑니다. 그런데 이른바 차트가 말을 하는 시점입니다라고 할 때는 책대로 가요. 과거에 우리 오랜 시장에서의 경험상 이때는 이렇더라 하는 대로 가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파동의 개수도 정확하게 맞아들고 예. 피보나치 비율도 맞춰가고 하는 장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그 장입니다. 자, 이때 사실상 몇 주 전이었죠. 제가 그때 무슨 여기서 갭이 나왔습니다. 소멸갭입니다. 또 둥둥 떠댕기는 섬골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666포인트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미국 고용지표 나왔을 때죠. 1월달 고용지표. 그러고 나서 뭐 바로 월요일날 1177포인트 빠지고 예. 하는 그런 장이었고, 그 다음 추석 연휴를 앞둔 그 시점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했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의 타겟을 다 채워버렸어요. 예. 그러니 이번 낙폭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만한 레벨까지는 다 왔는데 이 이후에 자꾸 윗골이 달리는 거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차트가 말을 하는 시점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MACD 오실레이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락세로 접어들 때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가 극단적인 과매도에서 돌아섰는데 여기서 승부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승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장이 한 번 더 위로 쭉 뻗어가면서 이 MACD 오실레이트는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 음의 구간에서 플러스 양의 구간으로 접어들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차티스트들은 이거 가는 장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가 승부처예요. 여기서 결국 또 장이 훅 꺾여버리면은 네. 이제 급격한 또 하락세가 나옵니다. 뭐 스타캐스틱도 이 정도 과매도 국면에서 반등 나왔다가 또 무겁다 하는 표시가 나오죠. 예. 자, 여기다가 이거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 5분 차트입니다. 5분 차트인데 FOMC 의사록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미국 증시가요, 어제. 네. 그러면서 한 대여섯 개 되니까 한 2, 30분 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 FOMC 의사록 나오던 시점에 레벨이 깨지는 순간에 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후훅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FOMC 의사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담겼든 간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순전히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뭐 어떤 물증 없고 그냥 저의 짐작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있죠. 시장 내 큰 손들. 예, 예. FOMC 의사록이 나오면은 FOMC 의사록 뭐 해서 헤드라인이 뜨면은 무조건 매수 주문 내서 지수를 일단 땡겨라. 그러면 FOMC 의사록 때문에 가나보다. 내용이 좋아서 네. 가나보다. 시장을 다독거리는 내용인가 보다. 뭐 일일이 확인하기도 전에 들어왔는데 그거다 갖다 얹었다고 봅니다. 그 분위기에서. 예, 예. 저의 그냥 개인적인 짐작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정덕현 의원님 말 난 김에 시장이 돌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왜 달러가 오늘 또 저 8원 50전이나 뜨나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달러 약세 그런 소리 하고 있었는데. 계속 나왔는데. 네. 일단은 시장 흐름 자체를 인정합시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일간 차트에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 1월 초부터예요. 예. 작년 1월 초부터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인 달러 약세 아닙니까? 그렇죠. 쭉 빠져네요. 쭉 빠졌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차트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당장 떠올리는 게 뭐죠? 이중바닥이죠. 예. 더블탑입니다. 더블 바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과매도권에서 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로는 마찬가지로 뒤집어 놓다 보시면 되고 1.25달러, 1.26달러 그 구간에서 두 번 이렇게 막히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월간으로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죠. 제가 지금 피보나치를 어디다 껐는가 하면은 예. 지금 이제 차트가 말을 통하는 시장이라고 판단하에 2014년 하반기부터의 글로벌 달러가 본격적인 강세로 갔던 이 무렵, 이 무렵의 상승폭에 대해서 이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은 2014년 이후 달러 강세에 대해서 이 정도는 조정받자. 예. 조정받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벨까지 왔어요. 예. 거기다가 일목균형표상으로 미국 사람들은 잘 안 본다고 합니다만 일목균형표상의 두터운 구름대의 하단입니다. 예.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부분이 느껴지죠. 네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보조지표에서 무슨 뭐 달러 약세가 바닥을 쳤다는 조짐은 아직 안 보여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단기적이나마
달러는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일 큰 이유, 주식이 빠졌어. 거꾸로 가죠. 좀. 주식이 빠졌어. 예. 주식이 빠져서 달러가 강화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이것까지도 준비한 자료니까 한번 보시죠. 예, 예. 최근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호주 은행인 맥커리가 예. 이런 식의 리포트를 냈다는 겁니다. 달러 약세장 초기다. 그래서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앞으로도 한 20% 더 하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유로 달러 지금 1.23인데 1.33 여기까지 간다. 달러에는 지금 뭐 107엔, 106엔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 예. 100엔 간다. 와. 달러가 아주 추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맥커리 같은 경우에 제기했던 제일 큰 이유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에요. 미국의 재정 수지가 안 좋으면은 달러는 약해졌다. 과거에 경험적으로. 예, 예. 여기서 지금 이 부분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Real Effective Exchange Rate니까 이른바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예. 즉 국가 간의 교역 비중도 감안하고 국가 간의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했을 때 예. 그랬을 때 달러 가치가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달러가 강해지는 거고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약해지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붉은색 선은 뭐냐 하면은 미국 정부의 버짓 밸런스인데 즉 재정 수지가 예. 퍼센트 오브 GDP니까 GDP 대비 몇 퍼센트의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적자인데 예. 마이너스 폭이 크면은 재정 수지의 적자 폭이 크면은 달러가 약해지고 좀 줄어드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또 이렇게 플러스로 돌다가 또 재정 수지가 또 적자로 접으니까 약해지고 예. 이 흐름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죠?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들 보니 세금도 줄여 감세했고 감세하고.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미국의 재정은 앞으로 나빠질 거야라는 당연한 뭐 얘기죠. 얘기가 나오는 예. 거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재정 수지가 악화된다면 달러는 약해질 거야 하는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점선은 뭐냐 하면은 2018년 지금부터 해서 2019년, 2020년에서 향후 미국의 연방 재정 수지는 더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달러는 약화될 것이다라는 논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 맥콜이라고 늘 맞는 거 아니다. 아, 그렇겠죠. 뭐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도 자주 틀리고, 예. 우리나라 증권사 내놓으라 하는 증권사들 자주 뭐 틀려요. 자주 틀려요. 예. 연초에 3,000점만 코스피 제발 예. 싶은데요. 지금은 2,500도 버겁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그런 것이 전망입니다. 그건 전망이고 예. 또 하나 여기서 미국의 재정 수지가 저렇게 나빠질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이 정말 지금까지 말해온 대로 다 되어졌을 때의 얘기입니다. 예, 예. 그것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단기적으로 시장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금리는 오르고 있다. 국채 수익률은 오르고 그렇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그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주가를 갖다가 산출해내는 향후 미래 이익을 갖다가 디스카운트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는 건데 예. 이것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분모가. 예.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주가가 현재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커진 만큼 분자도 커지려니까 어닝이 실적이 계속해서 더 예, 나와야죠.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그동안에 이미 과하게 올랐다면은 이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조정이 불가피한 얘기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줄어들면은 빚은 그대로 있고 대차대조표에 자산 쪽이 줄고 부채 쪽은 남아있고 그것이 문제인데 거기다가 달러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달러 약세 배경이 뭐든 간에 그런 순간 즉 달러 표시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는 장으로 온다면은 달러 구하느라고 다들 달러는 강해지는 시점 그 시기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S&P나 다우나 그 차트는 예. 애초에 666포인트 그 다음에 1177포인트 빠지고 하던 그 장에서부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이럴 개연성이 크다. 예. 소위 말해서 지그재그가 나온다면 그나마 다행스런 장이다. 장이에요. 예.
그리고 단바닥으로 끝나는 것 없이 이렇게 한번 지그재그로 가주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죠. 예. 지그재그가 아니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꽤 깊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1월 저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 그야말로 올인합니다만 정시에 예. 트럼프 정부도 마음 고쳐모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 조정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조정이 견딜 만한 조정이고 건강한 조정이 와줘야 11월 때까지 다시 간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부터 억지스러운 뭔가 자꾸 만들어내는 장으로 돼서 안 빠지는 장으로 해서 더 뭐 전고점을 돌파하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정말 버블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진짜 막상 선거 전에 터져버린다면은 그거 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조금 미국 지수 선물 흐름도 그렇고 이번 주는 지난주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었다면은 이번에는 1월 말 2월 초 특히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작 촉발되었던 이 하락장에 예. 바닥이 어딘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구간에 지금 초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네. 1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우리는 뭐 3일절인데 그 청문회 때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거고요. 그곳에서 다소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청문회 장소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3월 1일 전까지 예. 장이 이렇게 빠지고 지난번 뉴욕 증시가 지난번 저점보다 더 내려가고 그걸 갖다가 3월 1일쯤에 제롬 파월이 의회에 나와서 뭐라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의 내용과 뭐 강도, 예.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롬 파월의 의회 발언을 갖다가 빌미로 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제롬 파월만 뜨는 거예요. 그렇죠. 오, 파월이 또 시장 살렸네. 파월 대단하네 그러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쭉 빠진다면은 파월이 감당할 수 없는, 파월도 더 이상 내놓을 수 없는, 뭐 정책 당국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 스스로가 이렇게 무너지는 레벨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 지난주 연휴 이전 그리고 연휴 동안의 미국 증시의 상승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번 주 특히 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구간에 예. 대한 어떤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기술적 반등이었으니 혹시나 처분해야 될 포지션이 있으면 이 기간에 털었거나 아니면 이 기간에 대충 아까 말씀드린 61.8% 정도 왔으면은 만약에 선물 거래도 한다면은 선물 숏을 치고 싶은 대목이었고 자,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마냥 우상향으로만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만 밀리면 사고 싶은 레벨인데 예. 지금은 그렇게 하셔서는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정덕앵크랑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오지랖 넓게 얘기할 때가 많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딴 때보다 제가 더 리스크를 지고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 저 나름의 한 20년 넘게 시장에 있었던 저 나름의 초기예요. 저 나름의 초기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이게 안 좋은 촉이 원래 더 잘 맞아가지고 예, 그런 게 참 있는데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상화폐 관련해서 한동안 이슈다가 잠시 좀 주춤했어요. 근데 주춤하는 동안에 대표적인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얘기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00만 원대까지 찍었었거든요. 찍었다가 지금 어제 1,400만 원대까지 갔는데 이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도 조금 이제 정부도 이야기가 바뀌었잖아요. 규제에서 좀 장려를 한다 쪽으로 바뀌니까 이게 돌기 시작한 건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뭐 이 참여자들 아니어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가상화폐 이게 뭐 블록체인도 관련이 있고 뭐 4차 산업혁명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 6.13 지방선거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간에서는 뭐 댓글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댓글이 정확하네요. 예. 그러니 세상이 이제 그만큼 투명해졌습니다. 이래저래 요즘 이렇게 할리우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국내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SNS에 많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함부로 어문짓하고 숨을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댓글들 참 읽을만 합니다.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민초 내지는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 소시민들 그리고 시장 같으면 일반 투자자들의 개미들의 속내가 참 잘 읽혀요.
정확한 표현이죠. 왜 비트코인 빠지는데 내가 내기를 걸겠다 하셨던 금강론자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정도까지 하셨던 분이 이렇게 나왔다. 뭐 그렇다면 그 배경은 뭘까? 비트코인에 대한 뭐 정책적인 판단이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잘 몰랐을 때 말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고 지금 그렇다면 뭘까? 워낙에 20, 30대 젊은 층에서의 어떤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다 보니까 예. 또 이렇게 돌아섰다고 볼 수밖에 볼 수 없죠. 그걸 떠나서 비트코인의 저력, 이른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격 흐름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만 이 저력이 있네요. 이 저력이 있는 거는 분명히 이 안에 거품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또 하나 그 거품적인 요소의 두려움을 갖다가 이겨낼 만한 또 더 듬직한 코인 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저 나름대로 느껴져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암묵적으로든 그걸 다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고 본인이 의식은 못 하시는지 몰라도 세상 돈이 전부 돈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달러도 원화도 위안도 엔도 결국에는 대체제의 성격을 이런 예. 식으로 또 이제 갖게 된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고 또 왈왈거리면 또 정책 당국들도 물러서는 아마 미국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막 플로리다 총기 사건 이후에 막 어린 학생들부터 해서 들고 일어나는데 예. 그 단단했던 어떤 총기 산업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그 엄청난 금권 카르텔들이나. 네, 예. 그것들이 어떻게 대응할런지도 한번 지켜보죠. 세상이 하루하루가 다른 세상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 그리고 수익률 대결 펼치는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